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두 아이의 엄마 이혜경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 챙겨줘야 하는 아이들의 간식은 혜경 씨에게 언제나 큰 고민거리. 그런 혜경 씨의 고민을 덜어주는 고마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안에 가득한 참치 통조림입니다. 네, 냉장고에 참치가 되게 많네요. 네. 보통 이제 장을 보러 가면 한 6, 7개씩 정도 사놓고 거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캔씩은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네. 별다른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데다 여러 가지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참치. 혜경 씨는 매일 참치 통조림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자반과 함께 버무려 고소한 맛을 더한 참치 주먹밥. 참치와 옥수수로 속을 채운 샌드위치와 노릇노릇하게 구운 참치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간식 시간. 아이들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참치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고 하려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편하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참치는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식품입니다. 1982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참치 통조림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국민 먹거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고급스러운 포장과 다양한 어종, 다양한 부위의 참치들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는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참치를 많이 선정한 어린이들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두뇌에 좋은 거니까 기왕이면 DHA 써 있는 걸로 사가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미국 시사 주간지에서 뽑은 힐링 푸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통조림뿐 아니라 신선한 회로도 즐겨 먹는 참치. 고급 횟감인 참치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예? 뭐래? 이게 참다랑어예요? 네, 참치 중에서 참다랑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참다랑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두툼하게 썬 참치회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 횟감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맛도 다양합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는 요거에 남방청자에 이게 빨간 네. 분들하고의 아주 안 좋아요. 어떤 어디에 따라 똑같은 특히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여성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별로 안 하니까 많이 드셔도 돼요. 뭐 토할 때까지 드셔도 돼요.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웰빙 푸드 참치. 오늘 우리가 이 참치에 주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웰빙 푸드 참치. 오늘 우리가 이 참치에 주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탱글탱글하고 반질반질 윤기 나는 참치회 한 점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군침 도시지 않습니까?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 어종인 참다랑어입니다. 이 참다랑어 한 점을 이렇게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살짝 찍어서 제 입으로 야,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과연 참치의 왕이라고
불릴만 한데요. 여기 보이는 눈다랑어와 황새치도 우리가 참치회로 즐겨 먹는 고급 어종들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참치하면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통조림 참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밥, 김치찌개, 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통조림 참치의 가장 큰 매력이죠. 뇌 성장을 돕는 브레인푸드,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힐링푸드, 이런 거창한 수식어보다도 일단은 맛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우리 식탁에서 참치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참치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임산부, 수유모,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더욱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먹거리 참치에 숨겨진 X파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When you are pregnant, you should be extremely cautious about what you eat and drink. And a new report is warning women that are expecting to avoid eating tuna. 지난 8월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는 임신부에게 모든 종류의 참치를 먹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치에 들어있는 수은이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발표는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미국 소비자 동맹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의 보고서. 생선 섭취로 인한 수은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참치 통조림이 수은이 낮은 식품이 아니며 임신부들은 참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are eating canned tuna, you don't necessarily know what you're getting. You can't tell from the can whether it's a low mercury can or a high mercury can. So that's why we suggest that pregnant women should avoid all tuna. 참치 통조림의 수은 논란,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주 먹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를 막 꺼리거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기름을 빼서 가열해서 먹는 편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대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먹고 있어요. 국내 소비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의 중심 수은, 과연 안심해도 되는 물질일까요? 상온에서 은백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은 온도계, 형광 등, 건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수은이라는 중금속이 어떻게 참치 통조림 안에 들어있다는 걸까? 강이나 바다에 배출되어졌던 수은 같은 경우도 해양 생태계 쪽에서는 세균에 의해서 미생물 작용을 통해서 메틸순으로 전환되어지고, 메틸순이 되게 되면은 대개 어류 쪽에서 섭취가 되어져서 주로 생물학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산업 폐기물 속 수은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미생물과 반응해 독성이 강한 메틸 수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메틸 수은을 먹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몸에 수은이 축적되고 먹이사슬에 따라 상위 포식자인 대형 어류로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수은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메틸 수은의 함량이 높은 생선을 포함해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은에 노출될 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없이 비특이적으로 피로감이 축적된다든가 무기력증을 혼자한다든가 이런 증세를 나타내지만 점점 진행이 되어지면 몸속에서 이 메틸 수은 같은 경우가 신경계 쪽에 자극 증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뇌속마비와 같은 신경계 증상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
동물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지역 해산물을 먹은 주민 2천여 명에게 사지마비, 언어장애, 치아 협착 등 집단적인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화학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방류한 메틸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은의 위해성이 알려지자 각국에서는 수산물의 수은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등어, 갈치 등 일반 어류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수은을 포함한 총 수은량을 0.5mg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고래, 상어 등의 심해성 어류와 우리가 참치라고 부르는 다랑어, 새치류는 메틸 수은 1.0mg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임산부 교실. 누구보다 먹거리 문제에 민감한 임산부들은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수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참치 주변에서 안 좋다 찾아봐라 이래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진짜 안 좋다고, 그 체온계에 들어가는 수은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죠. 그럼 그 기사 이후로는 참치캔을 안 드시는 거예요? 참치가 남긴 했는데 못 드겠더라고요. 애기 뭐 뇌발달도 안 좋다 그러고, 그런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니까 지금까지 먹은 거 후회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저는. 우리는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 리포트 이런 곳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꼭 그런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계속 할 거예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한번 좀 더 있다는 거지, 이게 먹어서 해가 될 정도로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A업체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최근 4개월간 통조림용 참치의 수은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메틸 수은 검출 최고치는 킬로그램당 0.045mg으로 국내 기준인 1.0m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측정 같은 거는 조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또 다른 통조림 제조업체의 입장은 어떨까? B업체는 메일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참치의 메틸 수은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25mg,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므로 당사의 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들의 말처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치 통조림의 수은 잔류량을 직접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통조림뿐 아니라 횟감용 참치도 함께 수거에 나섰습니다. 통조림용 참치보다 덩치가 훨씬 크다고 알려진 횟감용 참치의 수은 함량도 측정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참치 통조림은 우리가 주로 먹는 가다랑어를 비롯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제품을, 횟감용 참치의 경우 최고급 참치로 꼽히는 참다랑어, 초밥용으로도 인기가 좋은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그리고 새치류 중 가장 고급인 황새치까지 모두 4가지 종류를 수거했습니다. 우리는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메틸 수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랑어와 새치류의 메틸 수은 검출 기준은 킬로그램당 1.0mg.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통조림의 경우 날개다랑어를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메틸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날개다랑어 통조림도 0.2mg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횟감용 참치의 경우 불검출인 참다랑어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습니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달리 국내 참치 통조림에서는 수은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치가 클수록 수은 함유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은 보통 알바코 어종을 많이 먹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99.9% 이상이 가다랑어라는 어종을 사용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참치 중에서도 덩치가 되게 작은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국내 소비자들이 좀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 참치는 미국이랑 좀 그런 어종 자체도 다르고 수은 함량이 낮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통조림에 주로 사용하는 날개다랑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다랑어보다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은 함량이 더 높다는 것이 통조림 제조업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국립어업원에 따르면 가다랑어 통조림이 미국 내 참치 통조림 소비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가다랑어 통조림입니다. FDA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검사한 가다랑어 표본의 20%에서 날개다랑어 평균 수은 잔류량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은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Our concern with that 20% was that some of those were in fact very high. A few of them were even twice what you find in albacore. And we're up with levels of some fish that FDA says should not be eaten at all by pregnant women. But we're concerned about women who are pregnant because you could get a surge of mercury in the blood of the pregnant woman, which could go to the fetus. And we would be concerned that there could be a risk to the neurological development of the fetus. 가다랑어는 참치 중에서도 수은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크기와 생존 기간에 따라 수은 함량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은 검출이 안 되는 개체도 있는 반면 높은 양의 수은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가공된 참치 통조림에는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의 수은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참치 섭취가 체내 수은 농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참치캔이 놓여 있는데요. 이 참치캔이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먹는 150g짜리 사이즈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 끼니마다 이 참치캔 하나씩, 그러니까 하루에 총 450g의 참치를 20일 동안 먹어볼 생각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직접 한번 먹어보고 20일이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은이 축적되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PD를 포함해 3명의 제작진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혈중 수은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열에 나선 제작진. 혈중 수은 농도를 분석한 결과 리터당 4.5에서 4.8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제작진의 실험 전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 수치일까? 3명 모두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5.8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열 이후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한 제작진.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실험 기간 동안 참치 통조림 외에 다른 생선과 해산물은 일체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수은의 한 80% 이상이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생선을 떼고 나머지는 그냥 섭취하는 걸로 해서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먹을 때마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 제작진. 시작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입니다. 4일째입니다. 밤참으로 참치를 먹어요. 원래 참치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닐까. 맛있다.
자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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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작진은 5일 단위로 피를 뽑아 혈중 수은 농도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5일차 혈액 분석 결과 3명 모두 수은 농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3명 모두 혈중 수은 농도가 상승한 겁니다. 다행인 점은 EPA 안전 기준을 아직 넘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집에는 다 맛있는 걸 먹는데 난 참치를 먹고 있습니다. 생선은 하나, 요것만 안 먹고 나머지를 먹으면서 요 참치캔. 해물. 아, 이것도 있구나. 참치에 문어도 안 먹고. 참치에 수은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거 참치가 맞는. 명절 음식의 유혹 속에서도 실험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매 끼마다 참치 통조림을 먹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주일째 먹으니까 좀 느끼하고 퍽퍽함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내 입에서 나는 비린내를 느낄 수 있어. 어느덧 실험은 중반을 넘어서고 제작진의 고군분투는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치 통조림을 먹기 힘들어하는 제작진. 이파이 트러블이 더 많이 생겼고 아침에 엄청 부어요. 그래서 참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좀 무기력해진 느낌이 있어요. 늘어가는 빈 참치 통조림의 개수만큼 제작진의 실험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일째 마지막 참치캔. 담당 PD와 2명의 제작진은 마지막 60번째 참치 통조림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과연 세 사람의 몸에는 수은이 얼마나 축적됐을까? 실험 결과 세 사람 모두 시간이 경과할수록 혈중 수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PD는 15일 차에 혈중 수은 농도가 EPA 권고 기준인 5.8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20일 차에는 리터당 7.0 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제작진의 경우 10일 차에 이미 EPA 기준을 넘었고 20일 차에 8.3 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해 세 사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제작진 역시 10일 차에 EPA 기준을 초과했으며 20일 차에는 7.5 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실험 결과를 들고 직업 환경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의 혈중 수은 농도 변화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전문의.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20일 만에 3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로 빠르게 증가되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EPA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금 정도의 수치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은 농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분 다 일정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증가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비춰보면 그동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참치캔 같은 경우도 과량 섭취하시는 경우 특히 산모나 태아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혈중 수은을 보일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민감증 같은 경우에서는 참치 섭취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식약처는 참치 통조림의 수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부, 가임여성, 수유모의 대형 어류 섭취량을 주 1회 100g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된 참치 통조림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참치캔이었잖아요. 참치캔도 주 1회 100g 이하로만 섭취하면은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여기 주 1회 100g이라는 것은 이제 참치캔을 포함한 참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식약처의 권고안 발표 이후 부산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임신부들은 식약처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혹시 참치 통조림 수은 논란 이후에 식약처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발표 없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부정적으로는 생각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한 대학교의 중금속 노출 환경보건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생선 섭취로 인한 수은 노출의 위험성을 임신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실수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금속하고 다르게 그 태반을 통해서 신생아에 넘어갈 때는 1.6배 이상의 고농축 상태로 넘어갑니다.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 발달이 그 시기에 어린 아이들 신생아 같은 경우에 뇌가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신경 세포들이 발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고, 그래서 산모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부와 제대혈의 수은 농도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는 중금속 노출 환경보건센터. 최근에는 부산, 경남 지역 임신부 193명을 대상으로 임신 시기별 혈액과 분만 후 탯줄에서 얻은 제대혈의 수은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태아 제대혈의 21.9%가 EPA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태아 5명 중에 1명이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수은 노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수치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내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의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수준이고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자 참치 소비 1위국인 일본. 일본은 임신부의 수은 노출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사람들로 붐비는 참치 판매점.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참치들이 부위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マグロは好きですか？大好き。で、どれぐらい、週に何回とか食べてる？でも多分2週間に1遍ぐらい。マグロ好きです。週に何回ぐらい取ってます？週に3、4回。3、4回です。はい。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 참치. 시민들이 시장에서 횟감용 참치를 구입하는 모습도 일본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일본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임신부에게만큼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onnichiwa.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제 곧 출산을 앞둔 후지미 씨는 아이를 임신한 이후 참치 섭취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는 후지미 씨. 구청에서 나눠준 모자 건강 수첩입니다. 魚介類に含まれている水銀を取りすぎると赤ちゃんに影響がある恐れ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ので、大きい魚はあんまり食べ過ぎないようにっていうことは。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담은 모자 건강 수첩.
일부 어패류에는 높은 농도의 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母子健康手帳をもらってから注意事項も多分拝見した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そこで魚に気をつけて、そういう摂取量がちょっと変わったりは知ってる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あんまり大きい魚は食べないようにしてますし、お寿司屋さんとか行っても、食べる量はお魚は少なめにして他の食べたりもします。病院の医者先生からも何か言われたことあります？先生から直接はないんですけど、病院の指導で栄養士さんからお話はありました。マグロとかカジキマグロ、金目鯛なんかは水銀が多いんで、そんなに食べても量はたくさん取らない。 또한 후생노동성에서 배포한 안내서에는 임신부가 일주일 동안 섭취해야 할 생선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참치 종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섭취량을 어종에 따라 일주일에 80g에서 160g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치 수은 논란에 발단이 된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임신부를 포함한 민감 계층이 주의해야 할 생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생선이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We have just a disclaimer that kind of explains to customers which fish are at risk. I guess if you have shellfish allergies or in terms of levels of mercury. 경고문에는 임신부를 비롯한 민감 계층이 먹지 말아야 할 생선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참치를 비롯한 다른 생선의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s this required by law in California? I believe it is if you have a seafood department. I think that, if they didn't have this type of information, then you could be consuming seafood that wouldn't necessarily help your cause, could possibly make you sick. It could do a couple things to damage your body as well.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considering that we pride ourselves in carrying a big selection of seafood here.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부의 생선 섭취를 제한한 식약처 권고와 관련해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난 8월 말 식약처의 권고문 발표 직후 찾아간 대형마트. 당시 추석 대목을 맞아 진열된 참치 통조림 선물 세트는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에게 최근 불거진 수은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시 수박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괜찮대요? 예, 양 먹어보고 일단 TV에서도 나왔어요. 많이 먹어야 된다. 식약처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백화점의 식품 매장. 그리고 임산부 먹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7분 정도 미국 FDA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참치는 임산부나 어린이에 먹여야 된다. FDA 권장해서 이런 자료가 또 나름대로의 또 다 나와요. 참치회 전문점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서울에 위치한 참치 횟집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조림용 가다랑어보다 수은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횟감용의 참치들. 다양한 종류의 참치회 중에는 미국에서 임신부에게 섭취를 금지한 황새치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참치의 수은 논란과 관련해 손님에게 어떤 주의를 당부하고 있을까? 임산부도 먹어야 돼.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임산부나 더 좋죠. 좋아요, 이게? 이게 영양분이 가장 좋은 건데 왜? 무한 리필로 유명한 서울의 또 다른 참치회 전문점. 유명세답게 매장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도 참치 수은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산부도 상관없어요? 아주 이해요. 음식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진짜? 어느 수에 따라 다른 것도 어디에 다 있어요. 많이 먹는 거랑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무한리필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일 먹어도 수은 안 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부를 비롯한 민감 계층은 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자료 말고 혹시 다른 형식으로 이게 임산부들한테 이런 어류가 위험하니까 제한해서 드세요 라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뭐 책자나 다른 형태로 배포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보도자료 외에 넷플릭스나 이렇게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네. 네, 보도자료는 최근에 저희 그 설명자료 낸 거 외에도 네. 2014년 올해죠. 올해 6월에도 한번 똑같은 주 1회 100g 이하로 섭취 권고를 했었고요. 보도자료 통해서. 네. 2011년도에도 동일하게 또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셨던 보도문처럼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으로만 광고를 해오셨던 거예요? 네네. 이런 보도자료나 뭐나 그걸 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 적극적인 위에도 소통, 그리고 프로그램 적용, 그 다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지금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해야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은 앞으로 참치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셀레늄 등 이 무기질 함량이 높은 참치는 좋은 먹거리임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선에 비해 수은 함량이 높아서 임산부와 어린이는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섭취로 인한 영양성을 고려하여 주 1회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 1회 100g 이하. 이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치에는 참치 통조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저희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권고안은 이미 2011년에 마련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 및 유아는 참치, 황새치 등 심해성 어류의 수은 함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 1회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1년 10월 21일. 3년 전 권고안이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선 섭취로 인한 수은의 위해성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할 때 아닐까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권고한 주 1회 100g,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치 통조림으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제각각인데요. 100g짜리는 가장 작은 사이즈. 이 사이즈가 딱 100g입니다. 정말 작죠. 그리고 참치회로 따지면 어떨까요? 제가 미리 재봤는데요. 대략적으로 딱 7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100g 7점이니까 하루에 한 점씩 먹으면 되나요? 어떠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아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여러분, 주 1회 100g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완연한 가을입니다. 갑자기 낮아진 기온 때문에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제철 맞은 이 밤을 삶아서 드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다양한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이나 병우 회복에 좋다는데요. 그런데 이 밤 맛은 좋은데 하루만 지나도 생기는 이 벌레 때문에 보관이 참 문제입니다. 밤벌레에 대한 수상한 이야기,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제보글입니다. 일부에서는 맹독성 농약인 인화뇽 정제로 훈증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어서 밤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절대 시중에서 생밤을 사 먹지 말라고 한다 라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화뇽 정제가 바로 이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성분의 살충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농약은 지난 7월 4일에 방송된 농약 황태편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국내에 몇 안 되는 고독성 농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작물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사용한다는 제보 내용. 이것이 다 사실일까요? 농약 밤의 실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긴급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밤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 주산지답게 마을 곳곳엔 밤나무가 즐비합니다. 나무마다 열린 밤송이엔 알밤이 탐스럽게 가득 찼는데요. 제철 맞은 밤 수확으로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입니다. 밤 따고 계신 거예요? 그냥 늦었어요. 왜요? 하루는 늦게 죽는 것이 말라서. 그래 이것이 하루만 지나면 상품같이 없어져. 하루만 지나도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는 밤. 내가 버섯을 먹었거든. 버러지 먹은 거야? 네, 버섯을. 바로 쉽게 생기는 밤벌레 때문입니다. 원래 안 먹게 하는 거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소독약이요? 밤에 무언가로 소독을 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수확 후 선별 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약 같은 거 쓴다 그러던데 그건 뭐예요? 그건 쥐잡는 그건 흥미라는 건데 원료를 따져보면 그건 쥐잡는 약이지 이런 거 벌레 잡는. 남자가 말하는 이 약, 왠지 익숙한 제품입니다. 그는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황태에 사용해서는 안 될 고독성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었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는 황태가 약품 처리를 해야 돼. 그게 안 해주면 안 돼. 잘 살려줘. 이것도 지금 약품 처리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도? 중국 각지의 당시 황태에 생기는 벌레를 막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인화뇽 정제라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혹시 밤에도 쓰고 있다는 걸까요? 쌤 혹시 밤 맞아요? 네. 그 알약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 농약품마다 있는 게 아니고 렌즈를 여가야 잘안 준다고. 원래 잘 안 줘요? 안 되는 거야 없는데 원래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밤 농가들을 다니며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약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농약 판매점은 알고 있지 않을까? 있어요? 없어. 없어요? 밤 소독하는 거 있다고. 없어. 밤에 쓰는 훈증제 있어요? 원래 안 파시는 거예요? 전에는 폈었는데. 예.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안 팔아요. 안 좋다니요? 뭐 인체에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그냥 안 갔다. 정말 다행입니다.
전국의 주요 밤 생산지를 돌아봤지만 농가나 농약 판매처에서 해당 농약을 취급하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밤벌레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제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긴 했지만 벌레 제거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벌레 먹은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요? 무슨 약이요? 밤벌레 잡는 약이 따로 있다는 설명. 다른 농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게 나중에 누가 약을 쓰는 게 아니야. 가스 처리를 하는 거지. 그게 약이라고 약한다고 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약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하는 거 있어. 소주컵을 한 컵씩 올려 들어가.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아침에 말라가 이렇게 놓으면. 밤포대 있는 데다가 그냥 놔두면 돼요? 밤 옆에 한 컵씩 따라 놔두면 증발하면서 벌레를 죽인다는 약. 그 약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약은 뭐 쓰세요? 약은 증발하면 밑으로 내려가. 스트레스가 약 기운이 내려가면. 네. 약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어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여기. 때가 올려놔서 전발해갖고 밑으로 다 내려가는 이 탑을 속으로 스며들어갖고 벌레를 다 출시시켜버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벌레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의문의 약입니다. 한번에 슉슉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능력이 아니야. 감이 꺼머져. 감이 밤의 변색도 막고 벌레만 죽이고 사라진다는 벌레 잡는 귀신. 이 약품의 정체는 뭘까? 검색 결과 카본 다이 설파이드, 우리말로는 이황화 탄소입니다. 화학용어 사전을 살펴보니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화성이 강하고 납, 고무 등을 녹이는 용제, 그리고 셀로판, 인견 등의 섬유 합성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섬유 전문 회사를 찾아 이황화 탄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걸 밤벌레 죽이는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황화탄소를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섬유를 만들 때 제조할 때 쓰이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만드는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종업원들이 별도의 안전 장치가 없어서 흡입하고 사망하거나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황화탄소라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이제 치명적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오래전에 이황화탄소만 단독으로 쓰는 걸 금지시켰어요. 강한 신경 독가스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도 사용됐다는 이황화 탄소.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일명 원진 레이온 사건으로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물질입니다. 실제로 이황화 탄소는 2010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사고 대비 물질 리스트에도 등록돼 있습니다. 유독물질로 분류된 화학약품이 대체 어떻게 밤에 쓰이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농민들은 이황화 탄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약은 무슨 약 쓰는 거예요? 혼종처럼 또 수다하니까 저는 인체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농민. 뒤이어 자신 있게 약병까지 꺼내 보입니다. 요거 한 병에 합격표 정도야. 역시나 유독물질로 분류된 이황화 탄소입니다. 이걸 왜 쓰는 거예요? 벌레가 자체대로 생기는 게 그래서 혼종처럼 있으면 그걸
이게 벌레가 생기지를 못해. 밤농사 짓는 사람들만 저기 쓰는 거라. 엄연히 밤 농작에 허용되는 농약은 현재 농촌진흥청의 관리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재한 농장 17곳 중 15곳에서 이황화 탄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 쓰세요?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농가.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농가들이 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쓰는 농약으로는 다 못 잡는 거예요? 다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약하니까 농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밤을 싸우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이 속에서 벌레가 뿔쳐버려요. 그러면 이게 서울 가면은 벌레 다 가지가 돼요. 그럴 때 이게 그걸 해요. 그러면은 이 벌레들이 속에서 죽거나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깨끗해요. 기존에 있는 약품으로는 밤벌레를 모두 잡을 수 없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 한두 마리만 있어도 금세 퍼지는 밤벌레를 막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훈중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황화탄소를 이용한 훈중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다 오늘 따준 거예요? 어이구. 갓 수확한 밤이 포대 안에 가득합니다. 밤송이는 제거된 채 알밤 그대로 담아왔는데요. 아,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 벌거지만 생기고 안 하고 안 하고는 못하는 자체를. 맨손으로 이황화탄소를 들고 오더니 대충 뚜껑에 따라 그릇에 붓습니다. 제대로 된 사용량은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몇 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에 10만 하면 돼요. 40kg 기준에 나왔어요. 40kg을 기준으로 10cc라는 농민. 3컵을 따라 붓더니 밤자루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바깥으로 두잔 들어가고. 가스도 죽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날라가는 거라.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양을 많이 조절해서 많이 넣으면은 밤이 타. 껍질. 그래서 겉껍질이 시큼시큼한 게 심한 거는 이제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약이 강해서. 가스가 새지 않게 호스로 단단히 묶으면 끝. 그럼 얼마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보통 저녁에 했다가 아침에 타요. 그러면 벌레 다 죽어요? 벌 죽는다고 하면 비비도 하는 거지. 그러면 전량 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될 거야. 밤새 이황화탄소로 훈중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바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건 다 약 처리한 거예요? 근데 약 처리 안 하면은 하루만 지나면 여기가 하얀해져. 그래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모래알 마냥. 이렇게 그런 건 없으니까 약해 됐다고 보는 거지. 농민의 말처럼 정말 차이가 날지 우리는 직접 이황화탄소로 훈중 작업을 거친 밤과 수확 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밤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매 직후의 상태는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육안으로 봐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 냄새가 안 나네요. 표면의 상태나 색깔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속 알맹이는 어떨까? 함께 두고 보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껍질을 벗긴 모습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밤을 상온에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온에 둔 지 하루 만에 변화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생깁니다. 3일 후 표면에 조금씩 이상이 생긴 오른쪽 밤.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밤 전체에 생겼습니다. 열흘 후 훈중 처리를 한 밤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확 후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밤은 여기저기 구멍이 생겼습니다. 바로 벌레 때문입니다.
훈중 작업을 거친 밤과 그렇지 않은 밤의 차이는 컸습니다. 이게 바로 농민들이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유였습니다. 벌레 먹은 밤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상품성과 오랜 저장을 위해 이황화탄소 훈중 작업은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농협이요? 어디 농협이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농가와는 달리 작업하는 밤의 양도 엄청납니다. 정말로 이곳에서도 이황화탄소를 사용할까? 작업장을 둘러보던 중 뒤편에서 익숙한 박스가 발견됩니다. 한가득 쌓여있는 약병들. 엄청 많네요. 너무 셀 수가 없네요. 셀 수 없이 많은 이 약병의 정체는 역시나 다른 농가에서도 발견했던 이황화탄소입니다. 이게 또 뭐예요? 훈증약이요? 이거 훈증 매일매일 해요? 보통 몇 시쯤 해요? 그런 건? 밤 9시, 8시, 9시요? 그날 밤 훈중 작업을 보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밤포대가 쉴 새 없이 창고로 옮겨집니다. 그 안에선 무언가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포대 위에 바가지를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네. 40kg의 10cc를 사용한다던 농민과 달리 이황화탄소를 바가지에 콸콸 쏟아붓습니다. 이곳은 정해진 용량조차 없나 봅니다. 이게 다 몇 킬로예요? 1200포요? 엄청난 양만큼 작업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그만큼 사용되는 이황화탄소의 양도 늘어납니다. 미제가 좋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럼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약의 위험성에 대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비닐을 고정시키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려주고 이황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포대를 감싸주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1200포가 넘는 양이다 보니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모습도 대단합니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이황화탄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 화공약품 어디서 가면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화공약품 취급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그 취급하는 데만 다 살 수 있어요? 아무거나. 하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황화탄소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황화탄소라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저희 한 2~3병. 조그만 걸로? 아, 지금 있나요? 아까 그래요. 택배를 받아. 택배로도 가능하다는 주인. 다른 곳은 어떨까? 밤 훈증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동약이요. 아, 수동약이요? 주인이 곧바로 약을 가지러 갑니다.
소독약이라며 들고 나온 유리병, 역시나 이황화탄소입니다. 한 40kg에 네. 15cc. 15cc. 15cc를 예. 12시간. 12시간. 한 15cc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12시간 밀봉을 하시, 밀봉. 공기나가면 안 돼요. 공기가 새나간다거나 그러면 저기 소독이 안 돼요. 왜요? 이게 그때 손에 액체가 묻은 주인이 심하게 당황합니다. 손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날라갔어요, 그게. 많이 독한가 보네요. 시발성이에요. 시발성이라는 거. 이게 날라가요, 아직. 이게 그 상태에서 네. 저 약이 퍼져나가서 막 손에 닿으면 막 피가 다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근데 허가 받은 거예요? 원래는 소독약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 일본이고 수의학자가 이렇게 약을 해서 가져가요. 결국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한 이황화탄소는 병 전체에 각종 문구로 위험성이 적혀 있습니다. 문구뿐이 아닙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발암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수생 생물의 유독함 등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도 표현해놨습니다. 이황화탄소는 물리적으로 보면 휘발성이 매우 크고 또 발화성이 있어가지고 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커서 크고요. 또 독성도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는 이걸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이황화탄소를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매될 때는 사간 사람의 인적 사항들을 남겨야 되고. 사용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판매 혹은 구입을 할 때도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황화탄소. 하지만 현실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농약 리스트에는 저희가 취재선에서 발견한 그 약품은 없더라고요. 물론 언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농약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등록이 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밤은 일거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거를 육성하고 관리를 해요. 그쪽에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된 농약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담당 기관이 아니라는 농진청. 그래서 우리는 임산물 담당인 산림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산림청의 밤 연구 담당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황화탄소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한자를 줬었는데 그 90%가 다 벌레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그럼 먹겠는데 언뜻 손이 가겠네요. 유충을 잡을 수 있는 허용된 농약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죠. 정식으로 농약으로 등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쓰면은 일단 농작물 자체에서는 불법일 수 있죠. 산산약 써오면서 만약 그게 진짜 이렇게 유독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그런 어떤 사고 사례가 발생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밤에 잔류가 안 된다는 것도 실험된 바는 없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체크는 안 돼 있는 거죠.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저게 뭐냐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 저걸 판매하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개인 회사에서 저 등록 안 해도 갖다 잘 쓰는데 뭐. 농민들 같은 경우도
위험하니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거 교육도 못 받고 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농약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제 장갑 끼고 농약 따르고 보셨으면 하고 싶다고. 자기가 알아서 잘 조심히 쓸 수밖에 없다. 사용 실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본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입장. 그래서 본청을 찾아갔습니다. 이거를 3, 40년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쓰게 놔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행동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처리한 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지 않았냐. 이 CS2가 아마 잔류가 될 가능성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잔류량 검사도 안 돼 있고 안정성 검사도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전혀 검사가 안 된 건데. 내년에도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당장 뭐 1월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를 하면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바꿔 말하면 누구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겠다는 말.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총 차원에서 CS2를 정확하게 등록 조차를 거치고 안전성 테스트도 다 하게 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시냐가 제일 궁금해요.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절차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농약으로 가서 실험 검사를 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농약으로 등록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고독성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이제 못 쓰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오픈되어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는 가능하다든지 인체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범위를 정해서 해줘야 또 영업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큰 사고 없이 써왔다는 이유로 안전성 검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이황화탄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 약품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농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이 약품을 밤에 쳤을 경우 이황화탄소 잔류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단 한 곳을 찾았지만 국가에서 의뢰한 것만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어서 저희는 실험을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가기관인 산림청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산림청을 방문한 이후 한 통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황화탄소로 훈증 처리한 알밤을 채취해서 전문 연구기관의 검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어서 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에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밝혀왔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새로운 훈증제를 개발해서 2015년 안에 정식 농약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은 미뤄서 안 될 문제입니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밤에 벌레가 있으면 싫습니다. 정말 징그럽습니다. 하지만 검증 안 된 화학약품을 써서 번지르르한 밤은 더 싫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벌레 잡으려던 독가스로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